안녕하세요. 할머니의 영화 이야기입니다. 스틸 앨리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작 소설이 있다고 하고요. 장르는 드라마, 미국에서 2014년 영화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제87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수상하였습니다. 러닝타임은 111분, 감독은 리처드 그레처, 각본은 워시 웨스트모어랜드, 배우는 줄리안 무어, 알렉 볼드윈, 크리스틴 스튜어트입니다. 스틸 앨리스, 여전히 앨리스라고 해석하나요? 아직도 앨리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인공 앨리스는 50세입니다. 잘 나가는 언어인지학 전공 교수고요. 남편은 의사, 아들 의사, 첫째 딸은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막내딸은 연기자가 되고 싶은 막내딸입니다. 스티 삶이 완벽해 보이는데요. 그녀의 생일 파티에 앨리스의 생일 파티에 막내딸이 오지 못했어요. 근데 막내딸을 이제 따로 만나게 되는데요. 거기서 남편이 막내딸의 영국 티켓을 사주는 재정 지원을 했음을 알게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돈 내고 일하는 거냐면서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딸에게 지원하는 거를 엄마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자기를 속이고 딸을 지원하는 남편, 또 연기가 좋다면서 현실 대책이 없이 연기를 하는 딸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고 이제 앨리스가 조깅을 하다가 문득 멈춰서서 어지러운 듯이 세상을 막 둘러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또 순간순간 단어를 자꾸 놓치고 하니까 병원에 가게 됩니다. 기억력에 큰 문제는 없지만 몇몇 단어를 잘 기억을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요. 병원에 갔는데 검사에서는 큰 문제가 보이지 않지만 알츠하이머하고 증상이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언어인지 구조를 연구했는데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관찰했을 때 느낌, 이것이 그녀를 더욱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 조발성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습니다. 이 병은 유전 질환이라서 그녀 자녀 역시 유전적으로 같은 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발현될 수 있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차츰 그녀는 강의도 진행하기 어려워지고 책을 읽을 때는 같은字를 반복해서 읽을까봐 형광펜을 칠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페이지를 또 계속 읽고 결국 책을 읽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약속처럼 사소한 것을 당연히 잊고요. 핸드폰을 어제 잃었다가 다행히 발견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한 달 전에 분실한 겁니다. 또 집안에서 화장실이 어딘지 모르고 헤매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점점 자기가 병이 심해지는 순간을 생각해서 미리 동영상을 하나 준비합니다. 그 동영상에는 너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면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본다면 침실 파란 등이 올려진 서랍장 맨 윗칸 뒤쪽에 있는 병 포스트잇에 적혀 있듯이 이 약을 먹고 침대에 가서 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구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말 것 하면서 층을 오르내리며 반복해서 외우지만 자신의 요구를 외울 수가 없습니다. 노트북을 보면서 올라가 약병을 찾고 약을 먹기 위해 욕실에 가고 물을 따르는 순간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약을 모두 떨구고 실패하게 됩니다. 가족 모르게 약을 먹고 죽으려고 영상을 만들어 놨던 거죠. 너무 심해졌을 때 자기 자신이 의식이 없으니까 영상을 찍어 놓은 거였었는데요. 실패한 거죠. 그녀는 점점 기억이 흐릿해져 가고요. 대화를 하기 어렵고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표현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그녀가 흐릿하게 뭉겨져서 경계 없이 사라집니다.
기억이 온전하지 않아도 앨리스는 앨리스 자신입니다. 원래 그녀 자신대로 살고 싶었던 앨리스,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으로 존엄을 유지하고 싶었던 앨리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가 있습니다. 루비의 선택, 루비스 초이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제작된 영화라고 하는데요. 루비가 할머니의 이름이에요. 평범한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혼자 사는 루비는 여유있고 즐겁게 삽니다. 영화를 보러도 가고 도서관에서 책도 빌립니다. 그녀의 매일은 하루하루가 좋은 하루입니다. 그런데 집에 화재가 나고 딸네 집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시기에 사촌이 아내와 싸운 후 아들을 데리고 신세를 딸네 집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가족 플러스 3인의 친족 그룹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손녀와 한방을 쓰게 된 루비입니다. 딸은 엄마가 나이 들어서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을 적어드렸습니다. 엄마가 건강한지 알기 위해서 금붕어 밥주기, 와이셔츠 다림질하기, 빨래하기, 앵무새 돌보기, 청소하기. 직장에 다니는 딸과 사위 손녀를 위해서 집안일을 돕기로 한 루비는 헷갈립니다. 이 일을 했던가 안 했던가. 그래서 루비는 새장에 갇힌 새는 날려주고 금붕어는 먹이를 좀 많이 줘서 죽었습니다. 이 일로 손녀가 화를 내며 할머니가 이상하다고 하자 심각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황을 호소해도 루비를 돌봐줄 요양사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사설 요양인을 고용하려면 루비의 딸이 직장에서 버는 월급보다 더 많이 내야 됩니다. 딸의 남편은 직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잘릴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집이 좁아서 서로 버겁게 동거하면서 부딪힙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딸은 홈스쿨링을 하며 할머니를 도와달라고 손녀딸에게 부탁을 합니다. 손녀는 할머니를 사랑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채 할머니를 맡게 됩니다. 황당하고 속상하지만 할머니 루비는 그림도 잘 그리고 또 손녀딸에게 필요할 때 사용할 호신술도 알려줍니다. 쇼핑도 함께 가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합니다. 또 어느 날 손녀는 할머니와 함께 자면서 할머니가 자다 깨서 얘기하는 혼잣말을 듣게 됩니다. 아이를 갖고 싶다는 루비, 그러나 아이를 잃어 힘들어하는 루비,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 소녀 이야기, 딸을 갖게 돼서 너무 행복한 루비. 이 일로 소녀는 할머니를 더욱 많이 알고 이해하게 됐고, 한편 이혼할지 말지 고민하던 사촌은 루비가 해준 친구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결정이 인생의 큰 결심을 해야 되며 이혼 후 당당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또 아빠와 엄마가 이혼하며 자신을 버린다고 생각해서 화를 내던 사촌은 루비를 돌보기 위해서 깡패들과 싸우며 가족이 무언지 깨닫게 됩니다. 결국 삶이 변화해야 할 때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루비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순간의 긍정적인 능력을 나눠주면서 주위 사람들하고 소통을 한다면 이 상황에서도 나머지 가족 보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선물이 되고 루비 자신에게도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루비는 문득 두렵고 낯선 감정이 떠오릅니다. 왜 남편은 아직 오지 않는 걸까? 평생 사랑이었던 남편이 오지 않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올 거라고 믿습니다. 좀 늦긴 하지만 오겠지. 그는 그녀를 죽을 때까지 사랑한 남편입니다. 또 왜 길도 헷갈리는지, 왜 딸네 집에 있는지 한 번씩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또 매일매일 못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그녀를 실망스럽게 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좋을지 그녀는 스스로 선택합니다. 가족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때 루비는 요양원으로 가기로 합니다.
그녀의 선택이 얼마나 담담하고 당당한지 보여줍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람들의 삶은 각자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어떤 선택이든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웰다잉이란,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일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하지요. 존엄한 죽음이라는 것은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반복되지 않는 것이지 않을까요? 남의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못하는 상황. 그렇게 연명하며 맞이할 죽음은 존엄한 죽음이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나 병원에서 떠나는 게 한국인의 표준 일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각종 생명 유지 장치를 주렁주렁 달고 병원 침대에서 연장하는 삶이 과연 품위 있는 인생일까? 병원 대신 집에서 존엄하게 죽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6년간 죽음을 준비한 이어령 님입니다.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린 이어령 전 중앙일보 고문은 존엄한 죽음의 스승이 됐습니다. 한국의 대표 지성이라 불렸던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2022년 2월 26일 자택에서 별세했습니다. 복막에서부터 암이 퍼지기 시작했지만 방사선 치료도 항암 치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석 달 혹은 6달마다 병원에 가서 건강 체크만 하고 투병 대신 암과 싸우는 대신 친구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존엄을 지켜서 웰다잉의 좋은 모델로 남았습니다. 또 어떤 선례가 있냐면요. 이어령님이 앞서서 최정현 SK그룹 회장님입니다. 한 시대의 큰 인물들은 마지막 삶의 무대가 대체로 서울대 병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정현 회장은 세상의 돈과 명예를 다 가진 총수였지만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거부하고 연명치료 중단을 선언하고 집에서 통증 치료만 받다가 1998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식물인간이 돼서까지 죽는 기한을 늦추고 싶지 않다는 육필 원고도 남겼습니다. 다른 예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연명치료 끝에 떠난 일본 일왕입니다.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을수록 존엄한 죽음을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만이 아니고 이해관계와 책임이 크고 복잡한 이유일 것입니다. 1989년 히로히토 일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췌장암을 오래 앓으면서 고통스러운 연명치료가 이어졌다는 것을 국민들은 거의 몰랐다고 합니다. 장례식이 끝난 한참 후에야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서 진행됐던 존엄사 운동이 공개적으로 펼쳐졌다고 합니다. 수많은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힘겹게 생명을 이어가는 것보다 사람답게 살다가 사람다운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좋겠다는 국민의 소망이 밖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삶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극히 일부분을 선택할 수는 있겠지요. 그 작은 부분의 선택이라도 내가 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따를 수밖에 없겠지요. 저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운동을 하고 건강 체크도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면 당당히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자연스러운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당당히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나는 인간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지만 나머지는 하늘의 뜻대로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